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두 번째 시간으로 공동주택 시설개론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과목 소개를 조금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험은 그래서 건축구조와 건축설비 두 과목으로 나눈다 그랬는데, 건축구조는 실제로 다 건축구조보다는 대부분 다 시공입니다. 건축시공. 거의 한 7, 80%는 건축시공이에요. 건축구조보다는. 일반 건축구조, 철골구조라든지 장기수선계획 같은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 건축구조인데, 건축은 대부분 다 시공입니다. 시공 중에서도 시공의 기본 이론이라든지 또는 요즘에 많이 표준 시방서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어요. 요 근래에. 또는 그 관계 법령 같은 것들도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진에 관한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건축 설비는 일반적인 건축 설비 개론 그랬는데, 공기조화 설비가 들어가 있고 냉동 설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홈네트워크 설비라는 것이 더 포함이 됐어요. 이건 공동주택에서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일반 건축에서는 잘 배우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홈네트워크 설비예요. 그래서 건축 구조에서 50%, 건축 설비에서 50% 그래가지고서 출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건축 설비에서도 관계 법령이라든지 그 에너지력 설계주의라든지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점점 난이도 조정한다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초창기에는 실제적으로 순수한 건축에서만 나왔었는데 점점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는 사실 건축 구조와 건축 설비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도 조금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과목이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다 보니까 대학에서 4년 동안 배워도 다 못 배우는 과목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이런 노하우를 갖지 않고서는 그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격증 시험이라는 것이 무턱대고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각종 용어라든지 기초이론 또는 기본적인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아주 간단한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용어, 간단한 각 장마다 나오는 용어라든지 또는 아니면 가장 기본적인 기초이론,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데서 대체로 한 반 정도는, 반은 아니라도 한 20, 30% 나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외에도 거기에 무슨 주의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유의사항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데서 대부분 다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다가는 이게 공동주택 시설 개론 건축 과목 같은 경우는 특히 기술 과목입니다. 기술 과목이다 보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외우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외우는 건요,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그럼 뭐 다 잊어버려요. 또 다 알고 있더라도 이걸 조금 응용해서 문제를 출제하면요, 다 틀려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해를 못하면 그냥 단순하게 외우는 건 한계가 있다는 얘기겠죠. 세 번째로다가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하다 그랬어요. 광범위하다 보니까 매번 떨어지신 분들을 자격증 시험에 매번 떨어진 사람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가만히 보면은 대체로 쓸데없는 공부를 많이 하셔요. 실제로 시험에 나올 문제가 아니라 엉뚱한 것들을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매번 떨어지거든요.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목표를 100점을 목표로 해서 하면은 무조건 다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대부분 다 안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목표를 한 90점 정도, 한 10점 정도는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워야 채워지는 겁니다. 한 10점 정도는 아주 내가 진짜 어려운, 아주 난해한 문제 같은 것들은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거, 차라리 그 시간에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중요한 문제, 핵심 내용을 해서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이건 모든 과목에 다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그다음번에 이제 마지막으로다가 문제풀이를 갖다 나중에 시험 때쯤 되면 문제풀이를 해보면요, 제가 한 30년 가까이 주택관리사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틀린 것을 또 틀려요. 그 다음번에 한 달 정도나 있다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그게 또 틀립니다. 모의고사 보다 보면. 왜 그런가 보면은 틀렸을 때 그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틀린 게 또 틀리고 틀린 게 또 틀려요. 그래서 반드시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자기 것을 갖다 틀린 것은 다시 자기가 그걸 자기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공부해 주시면은 누구든지 뭐 1년 이내에 다 자격증을 딸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설 개론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건축구조 총론, 시간이 짧은 관계로 이제 중요한 것들만 일부를 말씀드릴 건데요. 기본적인 내용들만. 건축물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땅을 대지라고 하죠. 그라운드. 땅을 파겠죠. 건축할 때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파낼 겁니다. 파내고 나서 거기다가 자갈을 깐다든지 모래를 깐다든지 아니면 말뚝을 박는다든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말뚝을 박는다든지 자갈을 깐다든지 모래를 깐다든지 잡석을 깐다든지 하는데 그 부분을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런 다음에 그 위에다가 밑장 콘크리트라는 걸 치는데 밑장 콘크리트 부분까지 그러니까 강도가 약한 일반적인 콘크리트를 치는데 그걸 콘크리트 부어놓는데 그걸 밑장 콘크리트라 그래. 거기까지를 뭐라 하냐면 그걸 지정이라 그래. 지정. 그 위에다가 철근 콘크리트로다가 기초를 하는데 그걸 기초판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초판과 지정을 합쳐서 이거를 합쳐가지고 그걸 기초라 그래요. 영어로다가는 파운데이션 또 푸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다가 칼럼입니다. 기둥입니다. 칼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기둥을 얘기하는 거죠. 포스트 또는 기둥이라 그래가지고 기초판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겠죠. 기초판 위에다가 기둥은. 그래서 기둥은 사각 기둥을 갖다 띠기둥이라 그래. 대부분의 기둥들이 사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띠기둥이라 그래. 근데 둥그렇게 된 기둥도 있는데 그걸 원형 기둥이라 그래. 기둥도 무조건 다 기둥이라 그러진 않습니다. 한 변이 20cm 이상 돼야 되고 그래서 최소 단면적이 600제곱센티미터 이상 돼야 되는 거고 높이가 최소 단면 치수의 3배 이상인 것을 갖다 기둥이라는데 이런 기둥이라든지 벽은 수직부재라 그래. 수직으로 서 있다 그래서 수직부재라 그래요. 그래서 이 수직부재는 주로 어떤 힘을 받는 거냐면 위에 내려 눌러줄 때 그래서 압축력을 주로 받고 있습니다. 벽은 힘을 받는 벽. 힘을 받는 벽을 갖다가 내력벽이라 그래. 그래서 힘을 받는 벽 어떤 벽이냐? 위에서 무게를 눌러주는데 그 무게 내려 눌러주는 것을 하중이라고 그러거든요. 하중을 받아서 밑으로 전달하는 벽을 갖다가 내력벽이라 그래. 근데 상부 하중을 받지 않는 벽을 갖다가 그걸 비내력벽이라 그래. 힘을 받지 않는 벽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수직부재라는 거죠. 세 번째로다가 보가 있습니다. 보는 옆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라든지 바닥은 옆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수평부재라고 하는데 이 수평부재인 보는 큰 보와 작은 보로 구성됩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를 경관, 영어로다가는 스팬이라고 그래요. 스팬, 기둥과 기둥을. 그래서 기둥과 기둥 사이가 멀면 멀수록에 바닥판도 커져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기둥과 기둥 사이가 크면 경관 사이가 커지면은 그래서 클 때는 이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한 것이 큰 보인데 그 사이에다 보를 하나 더 설치해. 그걸 작은 보라 그래갖고 큰 보를 그래서 가다라고 영어로도 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작은 보를 빔이라 그래. 그래서 작은 보를 안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래서 기둥과 기둥 관계의 큰 건물에서는 작은 보까지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닥을 슬라브라 그러죠. 슬라브. 그래서 요 수평부재 보와 바닥은 수평부재인데 수평부재는 주로 내려 눌러줄 때 그 밑에서 늘어나거든요. 바로 인장력이라는데 바로 인장력에 저항하는 그런 그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보와 바닥 같은 수평부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붕이 있겠죠. 루프 지붕이 있고 반자. 여러분 잘 아시죠? 반자도 있고 그다음에 창호가 있어요. 창호는 창과 문을 합쳐갖고 창호라 합니다. 문과 창을 합쳐서 창호라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이제 기타 계단이 있겠죠. 계단도 주계단과 보조계단을 나눕니다. 마지막으로 수장이 있어요. 수장은 뭘 갖고 수장이라냐면 마무리 공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을 다 내부를 갖다 그 공사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거기다가 바닥 마루를 깐다든지 또는 도배를 하잖아요. 벽에다 도배를 한다든지 천장에 도배를 하는데 모든 거 그런 마무리 공사하는 걸 합쳐갖고 수장이라 해요. 수장. 다음은 이제 기출문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회 때 나왔던 기출문제. 건축물 부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보는 슬래브 등 바닥 등을 지지하는 수평부재라 했죠. 그래서 주로 인장력에 저항한다 그랬겠죠. 그래서 큰 보와 작은 보가 있다. 이건 맞았겠죠. 두 번째, 벽은 공간을 구획하는 수직 부재로 장막벽, 내력벽 등이 있다. 크게 나누면 내력벽과 비내력벽으로 나누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장막벽은 천장까지 닿지 않는 벽을 얘기해. 비내력벽입니다. 아마 장막벽은 여러분들이 어떤 벽을 생각하시면 가장 쉽냐면은 화장실 가면 저 옆칸과 옆칸 사이에 보면 벽이 있는데 그건 천장까지 닿지 않았거든요. 그런 벽을 갖다 장막벽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다고 볼 수는 없겠죠. 세 번째, 기둥은
높이가 단면 최수의 3배 이상인 수직 부재로 주로 인장력에 정한다. 인장력에 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직 부재는 압축력에 정하는 거예요. 내려 눌렀을 때 찌그러지는 힘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 힘을 압축력이라 그래. 인장력은 위에서 내려 눌러주면은 밑에서는 늘어나는 힘이 생겼죠.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쉬면서 밑에서 늘어나는 힘이 생기는데 그 늘어나는 힘을 갖다가 잡아당기는 힘을 인장력이라 그래. 인장력은 보라든지 슬라브 같은 이런 수평 부재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네 번째, 기초는 상부 구조의 하중을 집안에 전달하는 부재로 기초판과 지정을 포함한다. 기초는 상부에서 슬라브에서 보를 통해서 그다음에 기둥에서 바로 기초를 통해서 집안에다가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맞았습니다. 기초판과 지정을 포함한다. 다섯 번째, 슬래브는 수평 부재로 장변과 단변의 비에 따라서 일방향 슬래브와 이방향 슬래브로 있다 그랬는데, 일방향 슬래브는 직사각형을 길다는 슬래브예요. 그러니까 장변은 길다는 변, 긴 변의 길이가 단변, 짧은 변 길이의 2배를 초과하는 슬래브를 얘기해요. 길다는 슬래브죠, 그러니까. 근데 이방향 슬래브는 장변의 길이가 단변 방향의 2배 이하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직사각형 같은 것들, 정사각형이라든지 또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직사각형 같은 것들이 이방향 슬래브예요. 이방향 슬래브라든지 일방향 슬래브를 나누는 것은 거기에다가 맞는 철근을 집어넣기 위해서 그걸 일방향과 이방향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다음은 이제 건축물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성회에서 나눠보면 첫 번째로 다 가구식 구조라는 것이 있어요. 가구식 구조는 가늘고 긴 부재를 갖다 짜맞추는 구조예요. 한마디로 하면 짜맞춘 구조인데, 특히 목구조 같은 것들은 사각을 튼다 그러죠. 사각을 튼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끼워 맞춰놨어요. 기둥과 볼을 이렇게 서로 끼워 맞춰놨거든요. 마찬가지로다. 그래서 이렇게 끼워 맞춘다든지 또 철골 같은 경우는 그 용접을 한다든지 그런 부재를 갖다 그런 구조를 갖다 가구식 구조라 그래. 그래 가구식 구조는 크게 나올 때 목구조와 철골 구조를 하는데, 목구조는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구조가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가볍고 강도도 크고 또 보수도 쉽고 위에가 다른 것보다도 모양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모양 자체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참 많은데 자연환경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큰 단점이 불에 약화되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숭례문 불 났을 때 금방 순식간에 다 타버린 거 보셨잖아요. 그런 목구조의 단점이에요. 가장 큰 단점이에요. 두 번째로다가 물에도 약합니다. 물에도 굉장히 약한 단점을 갖고 있어요. 세 번째, 해충에도 약합니다. 해충에도 약하기 때문에 벌레 때문에, 특히 벌레, 개미라든지 이런 벌레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주로 고층이라든지 대규모 건축물은 짓지 않고 보통 2층 이하로 대부분 많이 짓겠죠. 두 번째로 철골 구조예요. 철골 구조는 대형 건물엔 대부분 다 철골을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도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다가 그래서 이거는 내진적이고 내구적이고 오래 쓴단 말이죠. 그래서 지진에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형 건물에서 많이 쓰는 것이 철골 구조입니다. 또 해체하기도 굉장히 쉬워요. 그냥 잘라내면 되니까. 그리고 이건 재활용하기도 쉽잖아요. 특히 철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해체도 쉽고 수리도 쉽고 보강도 쉽고 그렇습니다. 시공도 굉장히 쉬운 편에 들어가거든요. 내가 보면 네 번째 보면 인성이 크다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어떤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에너지가 굉장히 강화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구력이 떨어져요. 내구력이 내구 떨어지는 게 비내화적이라는 얘기겠죠. 비내화적이라는 건 불에 약하다는 얘기죠. 철이라는 특성이 처음에 어느 정도까지는 열을 가하면은 강도가 커져요. 그런데 이게 한 500도 정도 되면은 제로가 내구력 힘이 응력이 50%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800도 정도가 되잖아요. 그럼 제로예요, 제로. 800도 정도 되면 1500도가 되면 녹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화 피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다가 바로 녹이 된다는 거죠. 정기적으로다가 페인트를 칠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다가 강도가 크다 보니까 가늘고 긴 부재를 써요. 부재가 가늘고 길다 보니까 세장하다는데 가늘고 길다 보니까 내려 눌러주면 이렇게 쉬는 바로 자굴 현상이 발생이 쉽다는 거죠. 잘 쉬어버린다는 거겠죠. 네 번째로 이거 접합할 때는 용접, 리벳,
볼트, 고력 볼트, 핀, 그런데 핀은 거의 안 쓰니까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용접 위에는 일체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용접 위에는. 그게 단점이에요. 마지막으로 가격이 좀 비싸요. 다른 거에 비해서 철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두 번째로 이제 조적식 구조예요. 조적식 구조는 한 장 한 장을 갖다가 본드에다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바로 모르타르라는 시멘트에다가 모래를 섞어서 물을 섞은 모르타르로다가 쌓아 올린 구조를 갖다가 조적식 구조라 그래요. 대표적인 것이 벽돌 구조, 블록 구조, 돌 구조입니다. 그래서 벽돌 구조는 굉장히 구조도 간단하고 굉장히 모양도 좋죠. 벽돌 구조가 뭐가 모양이 좋냐고 하실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명한 건축가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가우디라는 분이 건축한 그런 벽돌 구조를 보면은 한번 꼭 살아보고 싶다는 충동이 저절로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예쁜 그런 벽돌 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모양도 좋고요. 그다음에 저 방안적이고 방서적이고 내구적이고 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그다음에 벽돌 구조, 저 블록 구조인데 블록 구조는 벽돌보다 더 구조가 간단해요.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굉장히 더 빨리빨리 지입니다. 지을 때 굉장히 더 빨리빨리 지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훨씬 더 짧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대량 생산도 가능하다는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내용 자체가. 근데 세 번째로 돌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돌 구조는 더 모양은 더 좋죠. 돌은. 그러니까 돌만으로다는 어떤 구조체를 형성하기 곤란하니까 이거는 같이 다른 구조하고 합쳐서 쓰지 돌만 가지고는 구조체를 형성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통적인 단점들이 있어요. 조적식 구조의 공통적인 단점은 횡력에 약화되는 거예요. 횡력, 옆에서 미는 힘을 수평력, 횡력이라는데 옆에서 미는 힘에 굉장히 약화되는 거죠. 특히 지진 같은 것들도 횡력인데 횡력에 굉장히 약한 단점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로다가 균열이 발생한다는 거죠. 균열이 발생이 쉽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다가 습기가 차기 쉽다. 습기가 차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이중벽을 설치해야 되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중벽을 설치하다 보니까 실내 유효 면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내 유효 면적이 줄어드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어요. 공통적인 단점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돌 구조는 그 외에도 더 단점이 더 있는데, 더 단점이 뭐냐면 그 외에도 공사비가 비싸고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그런 더 단점들이 더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앞에서 봤던 가구식 구조는 물을 안 쓴다 그래서 그거는 건식 구조. 그러나 조적식 구조는 물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습식 구조라 그래. 세 번째로 일체식 구조인데 이것도 물을 쓰니까 이것도 습식 구조인데, 그래서 시공 방법에 따랐을 때는 일체식 구조는 거푸집이라는 것을 짜대고 나서 거기다 콘크리트를 부으면 그 모양이 그대로 나와요. 내가 원하는 모양, 어떤 모양이든지 거푸집만 짜대면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와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바로 일체식 구조예요. 일체식 구조.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설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앞에서 봤던 가구식 구조라든지 조적식 구조는 내가 원하는 모양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일체식 구조는 그렇지 않아요. 거푸집을 원하는 모양으로 짜대면 그만이니까. 두 번째로다가 이거는 내화적이고 내진적이고 내구적이고 내풍적이고 구조적으로다가는 가장 우수한 구조다. 그래서 처음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 나왔을 때는 꿈의 구조다 그랬었어요. 나무랄 데가 하나도 없는 구조라 그랬었어요.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굉장히 좋은 구조적으로다가는 가장 우수한 구조다. 세 번째로 고층 건물이라든지 지하 수중 구축도 가능하다는데, 이 일체식 구조는 콘크리트를 사용하는데 콘크리트는 시멘트를 사용하거든요. 시멘트는 물하고 섞어 놓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물속에서도 굳고 땅 위에서도 굳고 땅 밑에서도 굳고 어디서든지 경화가 일어나요. 굳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시공이 가능하다는 거겠죠. 세 번째로 재료 구입도 굉장히 쉽다는 얘기예요. 또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작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페인트만 정기적으로 칠해줘도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데는 보통 100년 이상 된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러나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무게가. 철근 콘크리트는 1세제곱미터당 2,400kg, 2.4톤이 나가요. 묵은 콘크리트가 2.3톤이 나가요. 철이 7.85톤이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요. 그런데
철은 7.85톤이 나간다 그랬는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철골 구조보다 무게가 더 많이 나간대요. 왜 그러냐면 철골은 부재 단면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게는 많이 나가지만 세제곱미터당 무게는 많이 나가지만 철골 구조는 부재가 작기 때문에, 그러나 철근 콘크리트는 그만큼 기둥이라든지 보고 같은 부재가 커야 되다 보니까 무게가 훨씬 더 많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체 중량이 무거운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건축에서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은 무조건 불리합니다. 무조건 불리해요. 뭐 지진이라든지 모든 부동침하라든지 모든 거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은 무조건 단점이에요. 두 번째로다가 균일한 시공이 어렵다는 거죠. 아무리 잘하더라도 균일하게 똑같은 시공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두 번째로 공사기간도 길고, 완전히 굳어버리려면 28일, 4주가 돼야지만이 완전히 굳어요.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기 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시공기간도 길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균일한 시공도 어렵지만은 겨울철 공사도 굉장히 어려워요. 겨울에 얼면은 너무 추울 때는 콘크리트가 제대로 양생이 안 돼버려요. 그런 단점들을 갖고 있어요. 또 해체 철거가 올라간다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건축학과는 많은데 폭파학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TV 같은 데서 많이 보였을 거란 말이죠. 철거하는 것을 많이 보였을 거예요. 폭파공법보다. 그런데 대부분 다 외국 업체들이 많이 와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 철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해체 철거도 어렵다는 거죠. 철골 같으면 잘라내면 되는데 이건 그렇지 않다는 얘기겠죠. 또 균열이 발생한다는 거죠. 콘크리트는 굳는 과정에서 균열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하열에 의해서 열이 많이 발생하면 균열이 발생하게 돼 있거든요. 또 거푸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재료의 재사용도 곤란하다. 그래서 재사용하는 것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재사용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잘 사용을 안 하는 거죠. 아무튼 간에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나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거의 비슷해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기둥이라든지 보 같은 중요한 부재는 철골로다가 하고, 나머지 바닥이라든지 벽 같은 것들은 철근 콘크리트로다가 한 것이 철근 콘크리트예요. 그래서 이 철근 콘크리트라든지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일체식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일체식 구조는 여러분들이 나면 구조라는 거, 벽식 구조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나면 구조. 여러분들이 가끔 TV라든지 신문 같은 거 보시면은 100년 아파트 이런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나면 구조입니다. 현재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 아파트 거의 대부분은 기둥과 보가 없어요. 기둥과 보를 골조라고 하는데 골조가 없어요. 기둥 대신에 벽이 기둥 역할을 대신하고, 보 대신에 바닥이 보 역할을 대신해요. 그런데 남행 구조는 기둥과 보가 있는 거예요. 기둥과 보가 있다 보니까 바로 기둥과 보가 있을 때는 벽을 수시로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0년 아파트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래 사용할 수 있거든요. 기둥과 보가 있어서. 그러나 대부분의 살고 계시는 아파트는 기둥과 보가 없이 벽과 바닥으로만 구성된 것을 벽식 구조라고 해요. 벽식 구조. 그래서 100년 아파트라는 것이 바로 남행 구조라는 겁니다. 근데 벽식 구조는 기둥과 보가 없는 현재 있는 아파트들이 벽식 구조라 그래요. 그다음 이제 PC 구조와 RC 구조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PC 구조는 공장에서 부재를 만들어 버려요. 기둥, 보, 슬라브 이런 것들을 전부 공장에서 만들어 와요. 현장에서 조립만 합니다. 조립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아무튼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RC 구조는 현장에서 만드는 거예요. 레인포시드 콘크리트라서 이거는 RC 구조는 현장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 PC 구조, RC 구조 이런 말들이 혹가다 신문 같은 데 보실 텐데 이렇게 구분을 좀 해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하나 보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제22회 이번에 출제됐던 문제인데, 그래서 보면은 건축물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런데, 커튼홀은 공장에서 생산된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구성하는 비내력 예배기다. 직역하면 그래, 비내력 예배기입니다. 두 번째로다가 조적 구조는 벽돌, 석재, 블럭, 그래서 ALC는 경량 기포 콘크리트예요. 그래서 이 등과 같은 조적재를 결합재 없이 쌓아 올려 만든 구조라는데, 결합재가 없이 어떻게 쌓아 올려요? 모르타르라는 결합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모르타르는 결합재를 이용해서 쌓아 올리는 구조가 바로 조적식 구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틀렸습니다. 세 번째로다 강구조는 철골 구조 같은 것들을 얘기했죠. 그래서 강구조는 각종 현관과 강판을 볼트, 리벳, 고력 볼트, 용접 등의 접합 방법으로 조립하는 구조이다. 철골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 기초란 건축물의 하중을 집안에 안전하게 전달시키는 구조 부분이라고 했어요. 다섯 번째,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철근과 콘크리트를
일체로 결합하여 콘크리트는 압축력, 철근은 인장력에 유효하게 작용시키는 구조라서 철근은 실제로다가 인장력 늘어나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부러지질 않아요. 근데 콘크리트는 잘 부러져요. 늘어나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늘어나는 힘에 대해서는 철근이 받아주고 내려 눌러주는 거. 눌렀을 때 콘크리트 안 찌그러지잖아요. 그래서 콘크리트가 바로 압축력을 받아주래요. 근데 철근은 그럼 압축력이 약하냐? 그렇진 않아요. 철근도 압축력이 굉장히 강하고 인장력도 강한데 철근은 가격이 비싸고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압축력은 콘크리트 네가 받으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철근과 콘크리트를 합쳐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답이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하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중은 건축물에 미치는 물리적인 힘을 갖다 하중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중은 연직하중, 위에서 내려 눌러주는 힘, 수직하중을 갖다 수직하중. 이게 대부분 건축물에서는 연직하중이 대부분 다 차지해요. 그래서 횡하중, 옆에서 미는 수평하중은 바람, 지진력, 충격력 같은 것들인데 이거는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중은 나눌 때 장기하중과 단기하중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하중은 또 크게 날 때 고정하중과 적재하중으로 하는데 고정하중은 건축물 자체의 중량인데 이걸 사하중, 움직이지 않는 정하중 이렇게도 불러요. 그래서 주로 사하중이라고 부르는데 사하중은 그래서 고정하중 자체 중량입니다. 전체 하중의 90에서 한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적재하중. 적재하중을 활하중이라고 해요. 움직이는 하중, 동하중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적재하중은 사람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설비 같은 것들을 올려놓는 거예요. 갖다 올려놓은 하중이에요. 우리 트럭 같은 데 뒤에를 적재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이거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장기하중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단기하중은 어떤 거냐면 순간적으로다가 그래서 단기적으로다가 건축물에 미치는 하중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횡하중, 대부분 다 옆에서 미는 횡하중입니다. 횡하중의 대표적인 것들이 지진이에요. 지진, 바람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풍하중, 충격하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단기하중에 들어갑니다. 횡하중입니다. 또 하나 적설하중이 있어요. 눈이에요. 눈으로 인한 하중인데 눈이 오면은 우리 수도권 같은 데는 오면은 며칠이면 다 녹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단기하중에 포함시키는데 다만 다설 지역이 있어요. 한번 눈이 오면 몇 달, 몇 년씩 안 녹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은 장기하중으로 봐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단기하중, 장기하중이 아니라 그때그때 따라서 틀리겠죠. 그래서 적설하중은 단기하중도 되고 장기하중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